대선 후보들의 어제 TV 토론, 저도 2시간 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경제 분야 현안 두고 이제 맞붙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권하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 판가리에 나서겠다, 여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 법을 밀어붙일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만 담겨 있다 비판했는데,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 주장을 겨냥해 돈이 사라지지 않는 무한 동력이냐 이렇게 빚고자, 이재명 후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 너무 극단적 아니냐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경제 비수를 꽂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경제를 주제로 올렸지만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대 존중보다는 깎아내기에 좀 급급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토론들 보시는데 궁금하고요. 가장 눈여겨본 대목이 어느 대목이었는지, 또 어제 토론에서 사실상 1등은 누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그 TV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TV 토론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회창 후보 이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았는데, 왜 그러냐면 매체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후보들이 평상시에 어떤 메시지, 이제 어떤 입장이 서 있는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주목도가 상당히 그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지층의 지지 강도를 굳히고 또 무당층의 표심을 견인하는 데는 여전히 TV 토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는 그런 효과가 좀 비교됐을 거라고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보별로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제 안정감에 치중하면서, 즉 메시지나 컨텐츠보다는 태도 내지는 이미지, 여기에 치중한 토론을 했고, 그 나름대로 그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마치 지킨 후보가 됐습니다. 훨씬 도전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보수 진영의 이제 경제적 입장의 원론을 읽는 듯한 토론 태도에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매우 도전적이었으나 말꼬리 잡기와 비아냥거리기 내지는 프레임 씌우기, 그래서 역시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 같고, 제일 돋보였던 건 사실 저는 권영국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뭐 같은 당을 했어서가 아니고 사실 권영국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어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무엇보다 대선판에서 실종된 진보 의제를 이 대선 TV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던졌고, 정말 본인의 정체성과 이념과 입장에 충실한 토론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이 어퍼컷을 날린 게 김문수 후보의 다리를 많이 풀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장면이 전 제일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험담회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토론 수준이 좀 한심하다, TV 토론 하이라이트는 어쩌라고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누가 가장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TV 토론 보면서 누가 말 잘했냐,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냐, 이거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전반적인 그 품성,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그 정말을 말하는 사람인가, 진실이 있는가, 그것을 저는 이제 그 보시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제 경력이 굉장히 정치 경력이 많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잘 노출이 안 됐어요, 대중들한테.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전이 시작된 뒤에 빠르게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해왔구나라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하루 이틀이면 이걸 봐요. 그래서 김문수의 면모가 알려지는 중이다. 그리고 어제도 그것들을 보면서 말은 비슷한데 사실 공약은 비슷하거든요, 양당이. 그런데 누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진심이 있는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저는 그걸 이제 보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8년 동안 하면서 외자 유치를 23조 원을 했습니다. 그때 글로벌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때 평택 고덕에다가 공장 짓고 하이닉스 증설하면서 100조 원 투자 유치됐어요.
그래서 8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더 거치죠. 도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더 거치죠. 결국 복지 확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 누가 그렇게 실제로 해봤냐, 그리고 시장 원리에 맞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냐, 이것이 결국 관건인데, 이미 경기도에서 김문수는 규제를 풀어서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복지가 확대되고 이런 성공 방정식을 성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 규제 혁신처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이 결국 저는 이제 급소를 짚은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을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 AI 시대에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블룸버그 통신 같은 곳은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왜? 원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가 90%인데도 원전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벨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또 다시 가야 되는데 겨우 붕괴시켜 놓은 원전 생태계 겨우 복원시켜 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또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AI 시대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 다 판단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장윤주 대변인은 네.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토론회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준비된 후보가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3년 전에도 마찬가지의 대선 과정을 겪어왔고 그때도 또 치열하게 토론했던 장면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되면서 3년 만에 이 과정을 다시 또 거치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당연히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공부가 많고, 특히나 이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를 봤을 때 사실 그런 적임자로서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또는 그런 또 토론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능했고 무책임했다라는 평가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김문수 후보는 그럼 과연 유능한가?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쳐지는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TV 토론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지지 후보가 잘하면 그냥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상대가 트집 잡는다 이렇게 하고 별 영향력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저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각자 지지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제 가장 이득을 봤을 만한 후보 이재명 후보죠.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이득을 봤을 거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일 잘한 후보는 저는 이준석 후보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더불어서 어제 제일 질문의 내용이나 어떤 날카로움은 저는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두 분이 제일 그래도 질문이 조금 날카로웠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솔직히 잘 못하셨어요. 너무 좀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같이 가족끼리도 같이 보는데 김문수 후보가 질문을 받을 때 조금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냥 아웃복서 전략이었잖아요. 그냥 치면 피하고 그다음에 내가 치러는 그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웃복서로 전략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당연히 1위 후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동안 많은 정책이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답변이 두루뭉실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억이 남는 단어가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점진적으로 이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쩌라고요?
이렇게 약간은 회피하는 듯한 좀 이렇게 질문에 대해 회피하는 듯한 조금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1위 후보니까 저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이재명 후보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사이다 같은 이재명,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는 것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선거에서 앞서는 후보는 쟁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제 비대칭적 동원 해제 전략이라 그러는데 쟁점 안 만들고 피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실한 토론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는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데다가 디테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하면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 특히나 이제 이준석 후보처럼 말꼬리 잡는 후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 섞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선다고 너무 이렇게 오만하게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지지층은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나름 이제 TV 토론의 속성을 잘 이제 간파한 전략으로 임하고 이제 있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설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토론을 제일 잘했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지자들도 보고 사이다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설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프레지덴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본인의 프레지덴셜함을 증명하러 나온 것보다 이재명을 평론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평론가 이준석은 탁월하죠.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근데 대선 후보 이준석이 평론으로 탁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어제 거의 아무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한두 번 정도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 사실 이준석한테 질문할 게 없어요. 그 정책 내용이라는 것도 그냥 옛날 레이거노믹스 적당히 그 워딩만 현대적 워딩으로 바꿔가지고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세 가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줄푸세하고 똑같아요. 질문할 게 없어요. 김문수 후보하고 내용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는데 퀴즈 내듯이 USDC와 USDB의 차이가 뭔 줄 아냐. 이거 한동훈 후보가 그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차이가 뭔 줄 아냐. 비슷한 토론 태도예요. 별로 대선 후보로서는 어필되는 이제 측면이 아니었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좀 다른 걸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세대 교체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든 세대 교체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김문수 후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도전자예요. 지금 방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어하는 것처럼 토론을 해서 대선 포기 이후에 당내 패권에 있어서의 방어 이게 혹시 전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이제 이 공방이 좀 오갔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 대변인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제 16일 날 군사뉴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만 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1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뭐 수많은 이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이렇게 이제 또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도 이제 요거를 또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 할 줄 알았는데 너네들이 극단적이고 왜곡했다는 식의 태도로 이재명 후보가 일관했다. 이재명답다. 자, 이 부분은 설주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자영업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19년도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남양주에 있는 계곡 정리를 하면서 본인은 어찌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뭐 일을 잘하는 이재명의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뭐 그 부분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얘기를 이렇게 뭐 그 연설 과정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근데 커피값이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의 말은 어떻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해명이 뒤따르는 말은
그건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커피값의 원가가 120원이 아니라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마치 120원인데 그걸 8,000원에서 10,000원씩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커피 장사 하시는 분 입장에 봐서는 내가 그러면 원가 120원짜리를 8,000원에서 10,000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지만은 어찌됐든 간 언론의 상대방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선거인데 아 당신의 말이 이게 맞군요. 이렇게 선회를 해줄까요? 당연히 지금 선거 시즌에는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왜 내 얘기를 왜곡하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진실은 이렇다라는 거 어저께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굳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아시는지 어저께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고 행위도 삭제해버려야 되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걸 굳이 고발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죄도 안 되는데. 예. 장윤주 대변인 그 댓글에 네. 총선은 대파, 대선은 커피 재밌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고발까지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고발할 걸 고발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댓글처럼 전 국민의힘이 노리는 게 그 프레임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 대파에 비견해서 뭔가 커피 원가 120원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프레임을 전환해보고 싶은 그런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왜곡의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요. 커피 원두 원가가 한 5년 전쯤에 120원이었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이 원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안 될 일일 뿐더러 게다가 이 당시에 이 발언이 나왔던 맥락 자체가 개국의 이용권과 업주의 어떤 그런 생계권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그 당시에 행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해를 못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마치 이제 지난 총선의 대파처럼 이 이슈를 키워보기 위해서 저는 약간의 왜곡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신성 불가침 존재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고 죄를 없애버리는 마당인데 그 말씀하신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거 좀 있으면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른바 좌파 정치인들의 이 경제에 대한 그 발언들을 보면 제가 일관되게 느끼는 것은 뭔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왜곡되고 비틀려 있어요. 그리고 자꾸 편을 갈라요. 계속.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커피 파시는 자영업자들하고 아닌 분들하고도 이제 또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근데 이제 이런 왜곡된 경제관을 갖추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시장의 원리의 맥을 짚어가지고 경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 전 국민한테 현금을 풀겠다, 그다음에 지역 화폐 찍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시장과 거꾸로 막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만 해도 민주당이 지역 화폐 그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또 끼워놓고 결국은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를 풀어서 그래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총념이죠. 총념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전부 다 기득권 타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규제의 기득권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규제 푼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싫어하죠. 근데 규제 풀면 누가 좋으냐? 기업하기 좋아지는 거고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아지면은 그 혜택은 결국 서비스가 좋아지고 상품이 좋아지니까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규제 풀고 경기도에서 청렴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 16위였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3년 만에 1등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도 봉천동에 25평짜리 아파트 그래서 전 재산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직하고 반듯한 지도자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필요하다. 우리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산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개헌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임기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이 강화될 거다, 이런 뜻이었죠.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번에 당선되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연임과 중임이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구석도 있고, 미국 대통령제는 4년 중임으로 돼 있습니다. 연임과 중임이 이게 챗GPT에 물어봐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툭 던진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니 원래 지난 대선 때도 개헌 공약을 했었고 개헌 입장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즉시 수용하지 않은 거는 당시 시점상 이제 개헌을 공론화했을 때 이게 이제 내란에 대한 심판이 희석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그때는 좀 한 발 늦춘 거고, 대선이 진행되는 중간에 어쨌든 개헌 공약을 정식화해서 제안할 거라는 예상은 이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내용으로도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냈던 개헌안이나 혹은 민주당 혹은 뭐 이 진보 개혁 진영의 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개헌안에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바가 없고, 중임이냐 연임이냐를 가지고 자꾸 무슨 뭐 영구 집권을 꿈꾼다 이런 쟁점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연임제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임제가 좀 그보다 작은 개념인 거고, 연임은 두 번 할 수 있는데 연속할 때만 출마가 가능한 거고, 중임은 연속이 아니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임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임제지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가능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는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연임일 경우에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푸틴처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개헌이 어느 정도까지 이번 대선에서 공론화될 거냐, 그건 전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두 후보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시점, 그걸 위해서 즉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산하의 개헌기구나 국회 산하의 개헌기구를 해서 그에 관한 이제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공약하고 그에 대해서 뭐 공동 선언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럼 논의가 진전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자꾸 이제 개헌안의 차이점 가지고 차이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차이가 있다는 듯이 갑론을박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결국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과제로 개헌 문제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감사원을 이제 국회로 옮기자 이런 내용도 이제 이 후보 공약에는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개헌 카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카드 같아요. 뭐 논의는 당연히 한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전에 한 카드 제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저도 제일 처음에 오전에 이 뉴스가 나섰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4년 중임제고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보통은 임기 단축을 하겠다 이 말이 전제가 돼서 보통 이제 뭐 3년 뒤에 총선을 치르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진짜 본인이 뭐 11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헌법상으로 안 돼요. 지금 128조에 개헌이라든지 중임이라든지 임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제한 당시 대통령은 그 개헌안에 대한 적용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 또 거쳐버린다고 한다면야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거 완전 또 거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현행 헌법상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5년은 본인이 이제 5년의 임기는 다 채우고 아마 2030년도 개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총선 때 그 한번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과연 개헌안을 시행 2년 후에까지 그걸 해놓고 될까요? 제가 볼 땐 그게 되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정부가 되든 다음 정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만 있지 결실을 맺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그 개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라고 한다면 또 내각제에 가까이 가는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